지금 이 영상 모르고 지나가시면 2026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후복지 제도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분석해온 생활복지 연구가 임도윤입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이 2만 원, 5만 원, 10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던 분들 계시죠? 그 억울함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대상이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는 더 달라질 수 있는 변화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 쪽은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와의 관계가 바뀌는 방향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목표로 잡았습니다.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계산하고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것. 작년에 기초연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 댓글에 본인 상황 한 줄만 남겨주실래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전 제 지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71세 김정혜 님이신데요. 작년에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아예 안 하셨대요. 예금이 조금 있고 자녀가 가끔 생활비를 주니까 나는 탈락이라고 단정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씩 따져보니까 상황이 달랐어요. 우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예금은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주는 돈도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공과금이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건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아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달부터 손해가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걸 3월에 신청하면 그 사이 2달치는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게 쌓이면 1년에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했구나 하고 깨달으셨어요.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녀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생활비 지원 방식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현금으로 주던 걸 공과금 자동이체나 병원비 직접 납부로 전환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둔 적금 통장이나 거의 쓰지 않는 계좌들도 정리하셨고요. 이렇게 하니까 계산에 잡히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마음도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으로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뭔가 있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숫자로 따져보면 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에서 2026년에 특히 많이 갈리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소득 인정의 기준이 올라가면서 다시 들어오는 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분일수록 2026년에 다시 가능성이 커져요. 2025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으로 이미 인상됐잖아요. 이 흐름은 매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계속 손보는 거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과 제도 방향을 분석하면서 물가와 기준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이런 조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딱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던 분들은 올해나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박정호님은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을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했거든요. 어떤 달은 150만 원 벌고 어떤 달은 80만 원 버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대충 월 1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고 이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빼고 계산되잖아요. 가게 임대료, 재료비, 이런 것들 다 빼면 순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또 적용되고요. 집도 실제 거주하는 집이면 기본 공제가 들어가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일정 비율만 반영되거든요. 예금도 공제 기준이 있어서 전액이 다 소득처럼 잡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주민센터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 인정액이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결국 신청하셨고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혼자 계산하면서 겁만 먹었구나. 진작 물어볼 걸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겁니다. 혼자 계산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돼요. 작년에 딱 몇만 원 차이였는지 기억나세요? 그 차이가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생계급여 받는 분의 기초연금 깎임 구조가 바뀌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체감이 거의 없었죠.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30만 원 깎이고 결국 손에 쥐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함께 받는 구조를 손보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초연금 받아봤자 생계급여 깎이는데 뭐하러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74세 최영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셨습니다. 생계급여로 매달 60만 원 정도 받고 계셨는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기초연금 신청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청 자체를 안 하셨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냥 지내셨죠. 그런데 최근에 복지 상담을 받을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가셨는데 담당자분이 어르신, 이제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앞으로는 기초연금의 일부만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아예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몇 년 동안 그냥 포기하고 살았구나 하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신청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도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센터에서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주의할 건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나는 받아도 어차피 깎일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다시 확인하실 때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기준가액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차 크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특히 예전에 큰 차 타셨던 분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차량 배기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준가액으로 봅니다. 기준가액이라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차량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오래된 차는 배기량이 크더라도 기준가액이 낮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신차나 고급 차량은 기준가액이 높게 잡히고요. 정부와 지자체 안내에서도 차량은 기준가액 등 재산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나는 차가 있어서 안 돼 하고 포기하세요. 72세 오성민님 사례입니다. 그분은 15년 된 그랜저를 타고 계셨어요.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차였죠. 주변에서 그런 차 타면 기초연금 못 받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상담사분이 차량은 기준 가액으로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해 봤습니다. 15년 된 차니까 기준가액이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요. 몇백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다른 재산과 합쳐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청하셨고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분이 몇 년을 차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해서 수치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에 들어가면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주의할 건 신차나 고가 차량은 기준가액이 높게 잡히니까 다른 재산과 합쳐서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신 분 계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예금이 조금 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금융재산이 전부 소득처럼 잡히는 게 아니라 공제와 환산이 들어가거든요. 2025년 사업 안내와 지자체 공지를 보면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만 연 5%로 환산해서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금액의 5%를 1년치로 보고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향이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67세 한미숙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서 예금이 2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꿈도 못 꿔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복지 설명회가 있어서 가보셨는데 강사분이 금융재산은 공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기 두드려 봤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기준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 반영되더라고요. 그분은 딱 2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공제 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 집도 실거주 주택이라 기본 공제가 들어가고 다른 소득도 거의 없으시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걸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셨고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숨은 통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융재산을 정리한 다음 입력하는 겁니다. 주의할 건 예금뿐 아니라 적금, 증권,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누락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내 통장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 용돈 문제입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방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금으로 꾸준히 받으면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생활비 성격의 지출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은 상담 과정에서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매달 50만 원씩 현금으로 준다면 그건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공과금을 대신 내주거나 병원비를 직접 납부하거나 이런 방식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70세 이정선님 사례입니다. 그분은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고 계셨죠. 그래서 나는 자녀한테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갔다가 담당자분이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자녀분이 직접 공과금이나 통신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요.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고정비를 자녀가 직접 납부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분은 아들과 상의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자동이체로 대신 내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드리는 금액은 많이 줄었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부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계산해 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왔고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했어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줄이지 말고 어떻게 주는지부터 상담받아 정리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할 건 무리하게 숨기거나 임의로 꾸미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도는 사실대로 다만 계산 방법을 정확히 적용받는 게 핵심입니다. 자녀가 주는 돈 때문에 아예 신청을 접으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6번째, 일을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월급 받으니까 안 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와 반영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정부는 제도 전반에서 근로소득 반영 기준을 손질하며 수급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66세 조현식님 사례입니다. 그분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월급이 1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나는 월급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다가 기초연금 얘기가 나왔는데 상담사분이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160만 원 근로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도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반영되더라고요. 공제 후 실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거기에 집도 전세로 살고 계셔서 재산도 많지 않았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으셨어요. 계산해 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걸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셨고 지금은 일하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고 계세요.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몇 년 전부터 받았을 텐데 하고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월급에서 공제 적용한 값으로 모의 계산을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할 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니까 전체 소득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들, 나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7번째,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달부터 손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을 늦게 하면 늦은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며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제때 신청하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받는데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받는 거예요. 그 사이 2달치가 날아가는 겁니다. 68세 문정혜님 사례입니다. 그분은 작년에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면서 한두 달 미뤘어요. 바쁘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고 어차피 받을 수 있으면 언제 신청해도 똑같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더래요. 그분은 3월에 신청하셨는데 1월이나 2월에 신청했으면 그 달부터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달치를 그냥 날린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60만 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분은 그걸 알고 나서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내가 왜 미뤘을까? 그냥 바로 할 걸 하면서요. 지금은 받고 계시지만 그 2달치 생각하면 지금도 아깝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력에 본인 생일 한 달 전을 표시하고 그 주에 주민센터 방문 일정을 잡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거든요.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생일 되자마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주의할 건 서류 준비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부터 먼저 챙기세요. 나머지는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내년쯤 하지 뭐하고 미루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바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7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걸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하려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내 상태를 숫자로만 판단하세요. 감으로는 100번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나는 뭔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평생 못 받아요. 소득, 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을 숫자로 모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이 정도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추측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숫자로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혹은 공제나 환산을 적용하면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의할 건 누락된 통장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잡고 통장, 적금, 증권, 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목록을 적어보는 겁니다. 종이에 써도 되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은행별로 정리하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보통예금 300만 원, 우체국 적금 200만 원, 증권사 계좌 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차가 있으면 차량 기준가액도 조회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사이트에 들어가면 차량 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집이 있으면 집값도 알아야 하는데 실거주 주택이면 기본 공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를 숫자로 정리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수치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네 하거나 이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하는 판단이 서요. 내 금융재산 목록을 종이에 써본 적 있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째, 모의 계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산기에 넣어봤는데 안 된다고 나왔어 하면서 포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의 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판단은 실제 조사와 적용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모의 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입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 공제를 제대로 적용 안 했거나 근로소득 공제를 빼먹었거나 재산 환산율을 잘못 이해했거나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건 모의 계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입력한 값에 따른 참고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모의 계산 후 결과 화면을 캡처해 주민센터에서 같이 보며 수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자가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입력하셔야 해요 하고 알려주실 겁니다. 혼자 계산하다가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세 번째, 불안한 항목은 먼저 정리하고 가세요.
차량, 회원권, 금융재산처럼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상담 전에 정리할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걸릴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으면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된 골프 회원권이 있는데 요즘은 거래도 안 되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재산으로 잡힐까 걱정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면 명의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 차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싶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회원권은 최근 거래가나 감정가를 알아보고 차량은 기준가액을 조회하고 오래된 통장은 잔액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주의할 건 급하게 처분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인이 먼저예요. 실제로 영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차량가액 조회, 회원권 보유 여부 확인, 오래된 통장 정리 순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하루 시간 내서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시작입니다. 네 번째, 부부는 감액 구조를 알고 움직이세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되는 구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오해가 많은데 부부면 무조건 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합산하면 혼자 받는 것보다는 많아요. 물론 가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신청할지 한 사람만 신청할지 계산을 잘 해봐야 해요. 주의할 건 한 사람만 신청할지 둘 다 신청할지에 따라 가구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 함께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고 실제 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 둘 다 신청하면 각각 얼마씩 받고 한 사람만 신청하면 얼마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면 무조건 손해라고만 알고 계셨나요? 계산해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의 신청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세요.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사유를 확인하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서를 받아보면 어떤 항목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는지 나와요. 그걸 확인해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미 해지한 적금이 아직 있는 것처럼 계산됐거나 차량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할 건 기간을 놓치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 통보받자마자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니까 탈락 통보받으면 바로 사유를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탈락 사유서를 받고 계산이 이상한 항목을 표시해서 상담 창구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탈락하면 그냥 체념하는 편이신가요?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 가장 강력한 전략은 매년 다시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내 상황도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고 공제 기준이 바뀌고 제도가 개선되니까요. 실제로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5만 원 초과해서 떨어진 분이 올해 다시 신청했더니 선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기준 이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평생 실패가 아닙니다. 주의할 건 매년 상황이 바뀌니까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안 됐다고 내년도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재산이 줄 수도 있고 소득이 줄 수도 있고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매년 초에 한 번, 생일 전 한 번 이렇게 2번 점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때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만 해보는 것도 좋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년 한 번이라도 다시 확인해 보실 마음 있으세요?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이야기 전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당장 오늘 할 단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도를 내 방식대로 추측해서입니다. 나는 차가 있어서 안 돼, 예금이 있어서 안 돼, 자녀가 도와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2만 원, 5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 많으시죠? 2025년에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으로 올라가며 이미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 쪽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손보는 방향이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줬다 빼는 느낌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상식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차가 크면 안 된다? 아닙니다. 기준가액으로 봅니다. 예금 있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공제와 환산이 들어갑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포기해야 한다? 아닙니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하면 무조건 탈락이다?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였어요. 올바른 관리는 뭐냐면요. 숫자로 확인하고 공제와 환산을 적용해 계산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미루지 마세요.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될 수 있었던 달들을 통째로 잃습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2달 늦으면 2달치가 날아가요. 1년 미루면 수백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생활비와 공과금 부담이 확 줄고 마음이 먼저 편해져요. 매달 30만 원씩만 받아도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인가요? 제가 오늘 딱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오늘 달력 꺼내서 내 생일 한 달 전 날짜에 표시해 두세요. 만 65세가 안 되신 분은 65세 생일 한 달 전이고 이미 지나신 분은 다음 달 초에 표시하세요. 그리고 그 주에 주민센터 방문 일정부터 잡으세요. 다음 주에 가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2026년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3가지, 금융재산과 차량가액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주민센터 가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실전 팁을 드릴 겁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때문에 억울하셨던 분, 지금 내 상황을 한 줄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항목부터 점검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026년이 달라집니다.